2025년 10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OX 문제입니다. 자, 주식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자기 자본으로서 상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타인 자본인 채권과 자기 자본인 주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인 자본은 돈을 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근데 주식 발행으로 인해서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상환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본은 어떨까요? 원금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한다라고 했는데요. 변액보험은요, 변액상품은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뭐가 달라지죠? 해약환급금이 변동하죠.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요, 만일 실적이 만약에 저조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조하다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뭔가 수익이 났으면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 옵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저 보증 옵션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차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 5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어 최저보증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변액보험의 경우에 보증 옵션에서 최저사망보증 옵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최저연금액 보증, 최저중도인출금 보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의 경우에는 변액종신보험이든 변액연금이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든 의무적으로 이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증을 여부를 내가 하겠다 말겠다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지문은요, 정답 2번 X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변액보험은 편드 설정 후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편드의 경우는 누적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변액보험은요, 기준가격, 전일 대비 등락, 누적 수익률, 연한상 수익률, 순자산액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죠. 근데 연한상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협회에서 공시율, 보험상품의 공시율 또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률 공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운영 성과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수익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퍼트 설정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편드의 경우에는 연한상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 보면 우선은 5년이라는 설명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연한상 수익률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X,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펀드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연한상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제 금융시장은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단기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라고 불리우고요. 장기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기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통상 1년 이내에 상품인 금융상품들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콜이라든지 기업엄 CP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지수 CD,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RP, 표지엄, 통화안정증권, 단기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와서 살펴보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거래 규모가 대규모이고 유동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단기 금융시장은요,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양도성 예금 증서,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산 유동화 증권은요, 단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장기 금융시장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빠져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운영하거나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맞죠? 4번 만기가 어때요? 1년 미만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어음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업 어음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도 1월에 도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앞서 우리가 이제 단기 금융시장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시장을, 그 단기 금융시장의 세부적인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을 이제 설명하는 건지를 골라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 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 단기 사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지금 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콜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금융기관이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RP,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은행의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죠. 그게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어음은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생한 융통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그리고 단기 사채 시장이라는 게 단기 사채 시장은 기업어음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어음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3년도 1월에 도입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은 어때요? 지금 우리 기업어음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어떤 시장이다? 단기 사채 시장.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기 사채 시장이 되겠고요. 통화안정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기관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통화안정증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기 채권 시장.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통화안정증권 시장이 많이 나오고 가끔 이제 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이제 기준금리 바꾼다 어쩐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물가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이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하나만 보고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은 실물 경제까지 이제 파급되는 데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시차가 있지만 우리 전망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기가 되게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 분기 1회에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분기 1회가 아니라 연 8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니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반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 물가 동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거래한다는 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한국은행 금융기관과 30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을 거래할 때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30일물이 아니라 7일물입니다. 7일물.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상장의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이 유가증권을 상장한다는 건 어때요?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신뢰받을 만한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니까 기업에게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어떨까요? 훨씬 더 공신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회사의 공신력이 올라가고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가치가 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홍보 효과라든지 지위가 올라가다든지 종업원의 지위가 사기가 진작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소유 주식이 그리고 이제 분산이 되고 이런 어떤 광고 효과도 생기고 다양한 효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그런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시면 1번 담보가치의 제고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죠. 더 필요하면 발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유동성도 증가하게 되고 자 3번 소유 주식에 집중되나요? 우리가 상장을 하지 않게 되면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주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주식을 구매하게 되니까요. 소유 주식이 집중이 아니라 분산되게 되죠.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 다음에 4번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발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1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최초로 한국 종합 주가 지수가 전일 대비 땡땡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발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증권 시장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어떤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3%, 5%, 20%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조치를 하죠.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요 지문 같은 경우는 1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중단이 되냐?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했을 때 1분간 발동하게 되는 게 바로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박스 보시면요. 액면 금액에서 상환일까지 이자를 미리 차감하여 발행 가격이 정해지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자, 채권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자 지급 지급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표채는 채권 겉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나눠 지급하는 채권이고요. 뭐 국고채라든지 회사채, 금융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자, 할인채는 뭐냐면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일까지 이자를 차감해서 정해지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할인채라고 하고요. 복리채는요,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돼서요,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 바로 이제 복리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차감해서 발행 가격에 정해진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정답은 2번 할인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알맞은 과세 원칙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박스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과세 원칙으로 법률에 별도로 면세 고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 증여세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땡땡 제도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세하는 원칙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완전 포괄주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열거주의는 어때요? 소득세. 그래서 열거한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열거하지 않은 거는 과세할 수 없어요. 자, 유형별 포괄주의는 뭐예요? 그 열거한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유사한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완전 포괄주의는 어때요? 해당될 만한 거는 그냥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몇만 원, 이거는 그거 같은데? 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게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자,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는 뭐였죠? 상속세랑 증여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네, 정답은 1번 완전 포괄주의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국내 법인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율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법인세는 순자산, 자산 증가설 적용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법인은 그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열거하지 않아도요. 다 이제 증가한 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자, 소득을 어떻게 법인세를 내느냐. 자, 2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9%. 2억에서 200억 이하일 때는요. 19%. 그 다음 200에서 3천억 이하일 때는 21%. 3천억 초과하면 몇 프로죠? 24%.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별 9%, 19%, 21%, 24%. 이렇게 각각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억에서 20억 이하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들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IFRS 17 적용 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책임준비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를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 발생하면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책임준비금은요, 다 뭐로 봐야 되죠? 부채로 봐야 되는 거죠. 미래에 지급해야 될 부채인 겁니다. 근데 이 부채가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거를 이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23년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 17이 도입되게 된 거죠. 그래서 IFRS 17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원가 기준으로 이 책임준비금 부채를 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게 주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이 책임준 부채를요, 두 가지로 나뉘죠. 자녀 보장 부채와 발생 사고 부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녀 보장 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갈 거, 발생 사고 부채는요, 나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보장 부채는 이제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최선 추정 부채, 그리고 위험 조정 계약 마진. 그리고 이제 발생 사고 부채는 최선 추정 부채와 위험 조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 준비금에 대한 내용은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좀 이 구분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한다. 의미가 어떻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평가 시점마다 부채가 변동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게 잘 설명됐죠. 만약에 시가 기준에서 원가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데 요거는 맞게 잘 설명되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최선 추정 부채는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 추정 부채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이나 이미 발생할 지급될 거로 예상되는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좀 안 맞죠.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줘야 될 돈인데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보험계약 마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최선 추정 부채가 아니라 보험계약 마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설명이고. 자, 3번. 발생사고 부채는 이미 발생한 부채. 줘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3번. 자녀 보장 부채는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줘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험 영업 하고 계시니까 계약, 청약 철회 잘 아시죠? 철회가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고 하면 전문보험계약자랑 체결한 경우에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보험계약 이렇게 철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청약 철회 불가능한 계약 맞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보험계약은 예외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여기서 포인트, 이 지문의 포인트 예외 없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TM 있죠.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외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예외 없이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전문금융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고요. 4번 계약자가 청약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고민하고 그 기간 안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보기에서 바르게 설명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입공제는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나요? 맞나요? 종합소득자는 사업소득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소득자들은 보장성 보험공제 안 되죠? 여러분 보장성 보험공제는 누구만 돼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리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돼요. 나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요. 만 65세 이상인자와 장애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액 저축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당 얼마죠? 5천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나 지문은요 별도로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 1인당 5천만 원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나는 맞는 표현이 되고요. 다 사망, 질병 등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저축성 보험이 뭐예요? 내가 낸 돈보다 뭔가 이자가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 질병은 뭐예요? 이자가 아니죠. 보험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고로 인한 손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차익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맞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는 가이고요. 맞게 설명한 것만 고르라 그랬으니까 나하고 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세제 혜택 내용인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박스 한번 살펴볼까요?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 납입 기간은 최소 5년이고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자, 이거 뭔가요? 여러분, 예, 정답은 3번 연금제착 계좌의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요, 그죠? 피보험자가 뭔가 보장성 보험을 납부했을 때,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고요. 저축성 보험 우리 10년 뭐 이런 내용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아까 고령자나 장애인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최소 납입 기간 5년, 55세부터 수령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변액보험 모집 자격 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자 시험에 합격하면요 변액보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공부하셔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모집 자격 시험 따셔도 되고요. 종합자산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취득하셔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변액보험 모집 자격에 합격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30년 근무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예, 3년 이상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3번 보험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액보험 안 됩니다. 자동으로 취득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4번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생명보험 몇 개의 자유 규정에 따라서 판매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변액보험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요. 말대로 자율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판매 자격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 이제 법에 아예 명시가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현재는 아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규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상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변액보험 상품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투자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변동하지만 해약환급 변동하지 않나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 모두 변동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해약환급 변동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 기능이 없나요? 변액보험도 보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장의 기능이 없다는 틀린 말이고요. 4번 일반 보험 상품과 변액보험 상품 모두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나요? 여러분 변액보험은 무슨 계정?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죠. 일반 계정이 아니라.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최저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요, 영업보험료 전체가 아니죠. 순보험료와 미래에 사용해야 할 유지비인 납입 후 계약 유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투입이 되게 되고요. 또 특별계정 운용 보수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또는 최저연금 적립액 보증비용 등 보증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 옵션을 추가한다 그러면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고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번에 특별계정 보증비용 차감해서 사망보험과 연금 재원을 최저 보증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사망보험과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여러분 최저 보증해요? 실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하고 최저 보증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저 보증을 하겠지만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최저 보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한다는 틀린 말이고요. 3번 GMAB는 모든 변액연금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 옵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GMBD는요,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GMAB라고 그랬어요. AB.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보증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최저 사망 보증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GMDB예요. 근데 여기는 GMAB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최저 사망 보증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액연금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증이고요. 모든 변액연금에 적용되는 보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맞게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D가 데스잖아요. 사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GMDA라고 B라고 하면 모든 변액보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보증 옵션이 맞아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변액종신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최저사망 보증 옵션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사망 보증 옵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변액보험에 관련된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일시납보험 추가 납입 방법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시납보험 추가 납입은요, 변액 종신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매월 일시납으로 추가 가입하는 형태로 가입이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우리나라에서는 계산 주기를 매월 1회로 하고 있다. 그죠? 매월 추가 납입하는 형태라고 했으니까요. 매월 맞고요. 자,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 변액 종신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계산되어 누적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산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뭐가 포인트냐? 누적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적되는 게 아니라요. 매월 새로 계산되는 거예요. 매월 새로 계산하는 형태지 이게 누적으로 쌓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적은 틀린 표현이다. 4번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추가 가입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